strike in Venezuela. CNN analysis. 날 것 그대로의 라이브 토크쇼 이슈박입니다. 짧고 굵게 그리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K 방산 기업들을 포함해 잘 나가는 글로벌 방산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 눈여겨봐야 할 군사 작전 포인트 어떤 게 있는지, 또 최근 K 방산의 고민은 무엇인지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세환 군사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먼저 지금 이 마두로 체포 작전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이후에 오늘 보니까 뭐 우리나라 한화 같은 기업을 비롯해서 전 세계 글로벌 방산업체 주가들이 막 오르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원래 이 방산물자, 즉 무기란 건 네. 어떤 곳에서 분쟁이 나야만 이게 팔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 분쟁이 나고 전쟁이 나야지만 이게 네. 순환이 돌기 때문에 그렇죠. 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네. 지금 전 세계가 전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란, 이스라엘이 있었고 인도,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까지. 근데 네. 이번에 다시 반대편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에 이런 분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네. 좀 분쟁이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미국같이 굉장히 유력한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면 네. 방산 주가가 확 오릅니다. 아, 이런 게 크게 있어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생각해 보시면 네. 러시아가 전쟁을 발발시켰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나라 그때 방산 주가가 아마 2배 이상 뛰었을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네, 네, 보면 되겠군요. 자, 일단 먼저 이 우리나라 K방산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뭐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네.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잠수함이 굉장히 오래 우리나라 방산의 키워드가 될 거다라는 네,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특히 연초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정부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게 캐나다 잠수함 건조 사업이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입니까? 캐나다 정부가 원래 쓰고 있던 잠수함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영국제 잠수함을 쓰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캐나다가 이 잠수함을 전부 다 교체하려고 하고, 특히 지금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가 지금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거든요. 네. 네. 이것 때문에 캐나다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도 전부 다 지금 새롭게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잠수함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캐나다 해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죠. 이 넓은 해역을 캐나다 잠수함으로서 패트롤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 중국이 자기들은 근 북극권 국가라고 선언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북극권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캐나다는 새로운 재래식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내건 조건이 굉장히 가혹해요. 재래식 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긴 거리를 항해해야 하고, 더군다나 수중 작전 시간도 3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을 만들겠다면서 거의 핵 잠수함의 핵 잠수함까지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성능을 극대화한 잠수함을 네, 네. 원한다. 네. 아니 뭐 그래서 그런지 좀 우리나라가 유력한 이제 이 수주를 해낼 수 있는 국가로 보이는데, 네. 작년 이 방산 뉴스 많이 나온 게 이 K2 전차였거든요. 네, 네. 독일을 이기고 폴란드에 이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네, 네, 네. 이 우리나라 전체의 기술력이 되게 각광받았는데, 네. 잠수함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캐나다가 내건 이 가혹한 조건을 우리나라 잠수함이 기술적으로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거의 유일하죠. 전 세계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네. 지금 세계적 그 재래식 잠수함 기술력에서 가장 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디젤 잠수함 말씀하시는 네, 디젤 거죠? 잠수함에서. 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잠수함 기술을 처음에 전해주고 노하우를 해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립 그 면허 생산해주게 할 수 있게 해준 게 독일이었어요. 그 독일이랑 지금 붙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독일하고 붙고 있는데, 지금 독일이 내놓은 잠수함은 네.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잠수함입니다. 네. 혁신적인 잠수함이지만 실전 운영 경험이 없어요. 실제 운영 경험이 없고 네. 약간 페이퍼 잠수함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쓰는 네. 장보고 3급 잠수함은 네. 사실 우리 해군이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안정성이나 성능 모든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네. 캐나다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입증된 잠수함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캐나다 해군이 원하는 스펙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잠수함이 당연히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잠수함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네네. 뛰어난데 네. 실전 운영을 한 적이 없어요. 아직 검증된 게 없어요. 예. 뭐 실제 투입됐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네, 그런 네. 상태군요. 네. 아니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그럼 캐나다 정부가 가혹한 조건을 내걸고 그런 만큼 우리나라 잠수함을 채택하는 게 네. 이게 일반적인 상품이었다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봤더니 오히려 독일 쪽 잠수함으로 조금 기울고 있다 이런 네.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앵커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일반 물건 파는 거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방산물자라는 것은 이게 국가 간의 거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산물자 나중에 사인할 때 네. 장관급 이상이 나서 사인을 하거든요. 그렇죠.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이 심지어 대통령이 나와서 네. 사인을 하니까 그만큼 정부 간 그 거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독일이 우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은 캐나다에 여러 가지 방산물자를 많이 판매한 경험이 있고요. 네네. 예, 두 번째로 정부 대 정부 간 거래에서 독일은 확실한 카드를 굉장히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네. 독일은 에너지 부분과 핵심 광물 분야에서 이미 캐나다하고 하고 있어요. 아까 에너지면 뭐 가스 뭐 네, 이런 거 말씀. 천연가스나 뭐 이런 부분. 네. 더욱이 이미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캐나다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네. 짓기로 약속한 게 아니라 이미 짓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아직 정부 대 정부 간에서 뭘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게 확실하게 전한 메시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얘기는 했죠. 얘기는 했는데 이미 실현되어 있는 쪽하고 네. 얘기를 계속 하는 쪽은 약간 무게추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는 무게추가 독일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제 잠수함의 성능을 좀 포기하더라도 네. 뭔가 다른 걸 좀 챙기겠다 이런 속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이번에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잠수함을 전체 바꾸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북극 항로가 열릴 때 우리하고 같이 캐나다의 안보를 누가 같이 손잡고 가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종합적으로. 예, 그러면서 네.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어떻게 시너지 영향을 줄 수 있냐 이걸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니즈에 맞춰야 됩니다 지금. 그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이 캐나다 잠수함 아까 싹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규모가 한 60조, 방산업계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네. 해서 이게 사실상 80조예요. 사실상 네. 오히려 더 크네요.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네. 지난주였나 강훈식 대통령 네. 비서실장이 캐나다에 다녀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언론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캐나다가 뭐 폭스바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현대차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던데 근데 이 잠수함은 지금 한화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대차는 전혀 다른 기업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캐나다가 현대차 얘기한 건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어요. 네네네.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고 이번에 이제 특사가 가서 이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네. 사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방산 업체가 할 일도 아니고 그렇죠. 국민이 할 일도 아닙니다. 네. 이건 사실 정부가 할 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상대편의 니즈가 무엇인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를 종합으로 내놔야 돼요. 이렇게 방산 수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히 방산 수출은 무기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이걸 줬을 때 넌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니?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전 세계가 거래 외교 시대가 됐습니다. 더 심해졌네요. 네네. 이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작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전명 확고한 결의. 이 미국이 한 나라의 수도에 침투해서 대통령 내외를 체포한 후에 매우 과감하게 자국으로 압송한 작전이었는데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말에 매우 짧게 굵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먼저 이 관련 영상 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으로 지난 2일 밤 10시 46분 작전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상공에 도착한 미군은 공군기지와 항구 등 최소 7곳을 공습했습니다. 확고한 결의라고 이름 붙인 이번 작전은 수개월 전부터 준비됐습니다. 미군은 마두로 대통령의 동선은 물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는지 애완동물 정보까지 파악했습니다.
예, 기자님, 이 마두로 대통령이 사실 요 전에 뭐 약간 조롱하듯이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예,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너무 허술하게 뚫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게 하는데 미국 언론에서도 베네수엘라의 어떤 방공망 같은 대응 능력이 속수무책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은 러시아제하고 중국제가 섞여 있습니다. 아, 미사일 시스템은 러시아제를 쓰고 네. 레이더 시스템은 중국제를 써요. 네네. 문제는 이 두 개가 연동이 안 됩니다. 제각각이군요. 그래서 사격 통제가 서로 이루어지질 않고 특히 이번에 미국이 동원한 전폭기를 보면 F-35하고 F-18을 동원했거든요. 네네. 근데 F-35는 스텔스기잖아요. 이 베네수엘라가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을 들여왔습니다. 근데 이게 잡지를 못했던 거죠. 뚫린 거네요, 말이죠. 네, 뚫렸습니다. 뚫렸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마두로 대통령이 굉장히 방심했어요. 왜냐하면 작전이 있기 전날 중국에서 특사가 왔거든요. 맞아요. 네. 중국에서 특사가 와서 서로 사진 찍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특사가 바로 그날 돌아가지 않고 하루 이틀 정도 더 머물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특사가 카라카스에 머물고 있는데 설마 미국이 군사작전을 할까라고 마두로 대통령은 굉장히 안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는 이 대응 체계도 작동을 안 네. 한다가 어떤 정치적인 이런 안전망까지 있다고 착각을 했다라는 건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이 이번에 이 베네수엘라 이 침투를 굉장히 오래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이렇게 맘먹고 들어가는 걸 뭐 이게 꼭 러시아제나 중국제가 아니어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마음 먹고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때 전쟁이 났을 때 미국도 같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미국이 투입했던 그 스텔스 폭격기가 총 7대였습니다. 네네. 근데 그 2대는 5대는 대서양 쪽에서 접근했는데 네. 2대가 태평양 쪽에서 접근했어요.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 쪽에서 지나갈 때 어디를 지나가겠습니까? 그 중국 네. 쪽으로 해서. 근데 중국이 당시 스텔스 전폭기 탐지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그 군사 강경책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을 갖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벌어진 몇 가지 사건을 놓고 보면 중국은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면에서는 좌절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몰골이 소응한다고 할까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넘사벽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 정도였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제 이번에 뭐 병력을 봐도 미국이 이 F-22, 뭐 랩터 등등을 잔뜩 동원해서 이 모든 인력이 겨우 200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게 그 미국의 최정예 부대로 알려진 델타 포스예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영화도 본 적이 있는데 이 델타 포스 어떤 부대입니까? 미국의 특수전 부대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네이비실도 있고 델타 포스도 있고 하는데 이 델타 포스가 특히 어떤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냐면 참수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미국이 수행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을 잡을 때 항상 이 델타 포스 팀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었죠. 탈레반의 그 무하마드 탈레반 수장을 잡을 때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라크에서 후세인 대통령을 검거할 때도 굉장히 이 부대가 특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참수 작전을 하기에 가장 특화된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핀포인트로 딱 제일 높은 사람만 딱 가서 그렇죠. 제거하는 걸.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그 어떤 게릴라 조직이나 이렇게 탈레반 같이 또는 이렇게 오사마 빈 라덴의 이런 뭐 알카에다 같이 이런 게릴라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헤드 수장이거든요. 그렇죠. 이 게릴라 조직은 수장만 없애면 와해되기 쉽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단연간 노하우로 이런 참수 작전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이제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 국제사회 막 시끌시끌한데 가장 영감을 받은 나라는 중국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대만에 똑같이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이제 뭐 대공망은 중국이 뚫렸겠지만 이런 어떤 사람으로 싸우는 이 특수부대에 있어서는 혹시 대만에 침투해서 참수 작전을 벌일 수 있는 특수부대가 중국에도 있나?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걸 봐야 됩니다. 사실
중국도 당연히 특수부대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특수부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베네수엘라하고 대만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사실 중남미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앞마당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중국이 1대1로를 하면서 반미 성향의 국가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이것이 미국의 심기를 계속 건드렸었고 네. 이번에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서 이 기회에 여러 가지 정리하자라고 해서 들어갔던 거고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중남미 이쪽에 중국이 지금 어떤 군사 전력을 전개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만은 보세요. 대만은 중국이 있지만 네. 대만 근처에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 자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하고 대만을 같은 선상에 놓는다. 이건 조금 힘든 얘기고요.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그렇다면 중국에서 그런 참수 작전을 할 수 있는 특수부대가 있느냐. 이 특수부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작전을 얼마나 정교하게 수행했느냐거든요. 아,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번에 이 작전은 사실 이 작전을 AI가 짰습니다. 아, 그래요? 네. AI가 짰어요. 네. 이게 팔란티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네. 킬웹이라는 네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정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네. 위성 정보도 있고 여러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가장 쓸만한 정보를 필터링 해줍니다. 이 필터링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작전을 수행해야 되느냐. 즉 항공기를 보내서 참수하는 게 낫냐 아니면 병력을 보내서 체포하는 게 낫냐.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루트로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 언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그다음에 탈출 루트는 뭐냐. 이것까지 AI가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가 미래를 막 보고 와서 네. 뭐 몇만 가지 중에 하나 이거 하는 것 같은 걸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작전을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했습니다. 이런 작전 노하우가 있는 이런 실전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렇죠. 지금 제가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데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는 것도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참수 작전 하면 사실 이제 북한도 굉장히 그런 일에 예민한 국가인데 뭐 델타 포스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북한도 이 어떤 델타 포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말씀하신 AI로 작전을 짜는 이런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팔란티어의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우리나라 방산기업 하나가 지금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나왔죠. 우리도 참수작전 부대가 있다. 이렇게 네. 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무기체계, 뭐 혐오5라든가 이런 것 대부분 킬체인 대부분이 네. 참수작전에 굉장히 특화돼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오직 딱 하나 평양 네, 그러니까 거기만 노리는 이게 뭐냐면 참수작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헤드가 도망가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참수당할 것 같으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럼 예하 부대에 대한 지휘를 못합니다. 네. 이건 굉장히 군사적으로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도 이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 못지않게. 북한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겠네요. 그럼요. 예. 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좀 더 모시고 듣고 싶지만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딱 60초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